한여름의 고속도로, 증발한 아내. 그리고 10년 뒤 발견된 테이프. 지금부터 1993년의 그날로 돌아가 기록을 재구성합니다. 1993년 7월.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 한 대가 금강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주어진 정차 시간은 단 15분. 승객들은 보리를 보거나 허리를 달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틈에 섞여 43세 주부 박정숙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벼운 핸드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뒷모습.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약속된 15분이 지났지만 좌석에는 주인을 잃은 여행 가방과 양산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남편은 휴게소 구석구석을 뒤지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현장에는 목격자 진술 하나, 영상 한 프레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여름의 신기루처럼 사람이 증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종결지었고 사건은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혔습니다. 반전은 2003년 금강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철거 작업 도중 구석진 곳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10년 전 그날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의 끝부분. 원래는 없어야 할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백일 수도 혹은 생애 마지막 기록일 수도 있는 음성. 과연 그날 금강휴게소에서 사라진 것은 한 여자의 육체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양심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미스터리한 15분의 공백을 다시 파헤쳐봅니다. 기억되지 않는 이름은 소멸합니다. 실종의 재구성 시작합니다. 1993년 7월 22일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501호 고속버스. 탑승객 명단에는 김현수, 박정숙 부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두 사람. 남편 김현수 씨는 중견기업 과장 직함을 가진 평범한 가장이었고 아내 박정숙 씨는 43세의 전업주부였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날은 부부의 여름휴가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의 공기는 휴가의 설렘과는 이질적이었습니다. 아내 박정숙 씨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남편 김현수 씨는 그런 아내를 힐끔거리다 이내 눈을 돌렸습니다. 버스 출발 후 1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남편이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건조한 문답.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훗날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짧은 대화가 아내와의 마지막 소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진술은 결이 달랐습니다. 지인들은 박정숙 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무시와 방임 속에서 심리적 고립을 겪어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친구는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정숙이는 집에서 가사 도우미 취급을 당한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자신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결혼 15년 차, 아내의 마음은 이미 가정이 아닌 다른 곳을 부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의 대한민국은 40대 주부가 이혼이라는 카드를 쉽게 꺼내 들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체면, 가족,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장벽. 그녀들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인내하거나 혹은 증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은 권태기 부부의 일상적인 휴가였을까요? 아니면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아내의 마지막 동임이었을까요?
범죄 심리 분석관들은 가정 내 정서적 학대 피해자가 떠나기 직전 상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심리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좌절되는 순간 미련 없이 관계를 단절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단절의 순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공간에서 불현듯 찾아옵니다. 우리는 버스가 휴게소에 닿은 뒤에야 이 질문의 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금강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15분간의 휴식. 당시 운행 규정상 2시간 주행 후 15분 휴식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90년대의 휴게소 풍경은 지금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냉방시설이 열악한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땀을 식히며 화장실과 매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남편 김현수 씨는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매점 쪽으로, 아내 박정숙 씨는 화장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동선이 갈라진 이 시점. 이것이 부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박정숙 씨는 화장실로 이동하며 작은 핸드백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좌석에는 부피가 큰 여행용 가방과 양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용변을 보러 가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챙길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5분이 흘렀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휴게소 전역에 울렸습니다. 커피를 산 남편 김현수 씨는 먼저 승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곧 돌아오리라 믿고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시각이 임박해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옆자리엔 아내의 짐과 양산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벌의 옷과 화장품, 그리고 부산 현지 숙소 예약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오직 그녀가 들고 나간 핸드백뿐이었습니다. 추정컨대 그 가방 안에는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한 장,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황급히 하차해 휴게소 인파속을 헤집으며 아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박정숙 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입구를 지나는 여성 승객에게 내부 확인을 부탁했지만 아내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버스 기사는 배차 시간을 이유로 출발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버스는 박정숙 씨를 남겨둔 채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 김현수 씨. 그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아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박정숙 씨의 이름을 수차례 호명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의 울림 끝에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여행 가방을 버려두고 핸드백 하나만 쥔 채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당시 금강 휴게소에는 보안용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1993년은 금융기관이나 주요 관공서에나 설치되던 고가 장비였습니다. 휴게소와 같은 민간 편의시설은 보안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단순한 엇갈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증발이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작정하고 떠난 것이라면 신분증과 지갑이 든 핸드백을 챙긴 것은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의문점은 남습니다. 1990년대 중반 현금 15만 원은 도피 자금이라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단돈 15만 원과 주민등록증 하나로 어디서 어떤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이었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현금과 신분 확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밤을 얻든 일자리를 구하든 통장을 개설하든 신분증은 필수였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다면
더 넉넉한 현금과 구체적인 도주 계획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탈출, 혹은 강요된 실종. 진실은 그날의 휴게소 어딘가에, 혹은 발견된 테이프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문은 해소되기는커녕 수사의 층위가 깊어질수록 거대한 미스터리로 변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버스가 종착지인 부산에 닿자마자 남편 김현수 씨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문을 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아내가 증발했다는 것. 당시 당직이었던 이동민 경위는 30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공기를 복기합니다. 신고자의 성대는 제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안면 근육은 마비된 듯 고요했다고 합니다. 마치 타인의 비극을 낭독하는 듯한 건조함. 당시 경찰 조서에는 그 기이한 부조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김현수, 43세 남성. 극도의 침착함 유지. 손과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나 안구에 물기 없음. 감정 동요 관찰되지 않음. 이동민 경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부인의 행동에 특이점은 없었나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혹시 이성 문제, 즉 다른 남자와의 연락 징후는? 절대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짧고 단호하고 방어적인 답변들. 이동민 경위는 직감적으로 단순 가출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출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억지로 감정을 거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대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해리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직면하면 자기 방어를 위해 감정 회로의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현실 감각이 차단되고 유체 이탈을 한 듯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이한 침착함은 냉정이 아니라 극도의 패닉이 만들어낸 껍데기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은 프로파일링 수사가 한국에 정착하기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심리학적 징후를 독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가출에 태연한 비정함으로 오해했을 뿐입니다. 이동민 경위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남자는 영혼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수상해 보였죠. 아내가 사라졌는데 저토록 차분할 수 있나? 혹시 뭔가를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부재, 목격자 전모. 경찰은 매뉴얼대로 이 사건을 서민의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수사 관행상 자발적 가출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로 치부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실종은 칼로 물베기 식의 다툼으로 간주하여 며칠 내 귀가할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이동민 경위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숙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언이 확보됩니다. 화물차 기사 최모 씨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온 건 사건 발생 3일 뒤였습니다. 그는 지역 뉴스에서 금강 휴게소 실종 보도를 접하고서야 며칠 전 자신이 목격한 장면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휴게소는 원래 눈물이 많은 곳 아닙니까? 헤어지는 연인들, 싸우고 온 가족들, 우는 사람을 보는 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저 사연 있는 여자겠거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는 순간 그날의 잔상이 막막에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귓가의 맴도는 서러운 울음소리에 불면의 밤을 보냈다는 최 씨.
그는 7월 22일 오전 10시 50분경 금강 휴게소 화장실 인근 공중전화 부스를 측정했습니다. 그곳에 한 여성이 부스에 위태롭게 기댄 채 오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지만 대화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최 씨의 기억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여자는 한 손으로 수화기를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새어나오는 통곡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모습. 격렬하게 들썩이던 어깨가 멀리서도 보일 만큼 뒤통이 보였다고 합니다. 최 씨가 묘사한 인상착의는 실종자 박정숙 씨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키 160cm가량, 흰색 반팔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면바지 착용,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중년 여성,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베이지색 핸드백. 경찰은 즉각 해당 공중전화의 발신 내역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습니다. 1993년의 통신기술은 아날로그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외전화나 특정 번호 옆 추적은 가능했으나 공중전화의 모든 발신 기록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통화 사실은 존재하나 수신자는 증발해버린 상황. 경찰은 통화 3대를 내연남으로 가정하고 치정관계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박정숙 씨의 삶에 남편 이외의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직업 없이 가사에만 전념했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입을 틀어막고 그토록 서럽게 울어야 했던 통화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프로파일러들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오래전 인연이 끊긴 옛 연인이나 친구. 마지막으로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대상. 둘째, 친정 식구나 형제자매 같은 혈육. 셋째, 수사망을 벗어난 제3의 공범. 탈출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인물. 만약 그 3대가 새로운 인생을 약속한 조력자였다면, 혹은 수화기 너머에 그녀가 닿고자 했던 또 다른 미래가 있었다면, 화물차 기사 최 씨는 통화 직후의 상황에 대해 더 기묘한 증언을 보탰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성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고 한참 동안 부스에 기대어 망연자실해 있었다는 겁니다. 갈 곳을 잃은 사람, 혹은 해야 할 일을 잊은 사람처럼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5분인지 10분인지 시간 감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시선에 초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휴게소 뒤편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보이지 않는 끈에 끌려가듯 느릿느릿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짙은 비애를 느꼈기에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수색견을 동원해 현장을 덮쳤을 때는 이미 3일이라는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금강 유역을 이 잡듯 뒤졌으나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수사팀은 투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물을 살폈으나 당시 금강의 수심은 얕고 유속 또한 완만하여 시신이 하류로 떠내려갔을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게다가 7월 22일 오전은 강변에 낚시객과 산책 나온 시민들이 적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누군가는 목격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날 금강변에서 측이 동의함을 받다는 진술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마치 대기 중으로 수모한 듯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실종은 타의에 의한 비극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생의 마지막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논리적 모순은 여전합니다. 만약 그녀가 작정하고 새로운 삶을 기획했다면
핸드백 속 15만 원과 신분증만으로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1990년대 중반의 한국 사회는 신분증 없이는 방 한 칸, 일자리 하나, 심지어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15만 원은 뒤로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자금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그 한 달 이후를 어떻게 설계했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미래를 설계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일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단서들은 수사팀을 혼란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자발적 도피인가, 계획된 범죄인가? 그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떠났을지 모른다는 가설은 남편 김윤수 씨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서 구석에는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매듭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는 초기 조사에서 휴게소 정차 시간 15분 중 대부분을 매점에서 커피를 사는데 소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범한 진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휴게소 매점 점원의 기억은 전혀 다른 장면을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매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23세 대학생 이모 씨의 증언입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매점이 북새통이었습니다. 음료수를 사려는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은 유독 뇌리에 박혔습니다. 손에 들린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것, 바로 휴대용 전화기였습니다. 1993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개인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모 씨의 증언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남자는 매점에 들어와 캔커피 2개를 집어들고 계산했습니다. 계산 자체는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산 뒤 매점 앞 공중전화기 옆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가 아닌 자신의 휴대 단말기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점원 이 씨가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로가 좁은데 남자가 뒤를 막고 서 있어 다른 손님들의 불평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씨 역시 몇 번이나 그 앞을 지나며 죄송합니다. 잠시 지나가게 오라고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전화기에 기댄 채 20분 넘게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점원은 남자의 표정 변화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급해 보이던 얼굴이 점차 굳어지더니 통화 말미에는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차갑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20분. 이는 버스 정차 시간인 15분을 명백히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오랫동안 수화기 앞에 붙들어 매어 두었을까요? 더 기이한 것은 그가 사용한 기기입니다. 점원은 그가 벽돌만 한 크기의 기계로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김현수 씨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무전기 겸용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직 과장급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고가의 단말기였습니다. 휴가 첫날 아침, 그는 대체 누구와 그토록 긴밀한 통화를 나눴던 것일까요? 경찰은 즉각 해당 통신사와 회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당일 통화 내역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또다시 기술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1993년 당시 업무용 단말기의 통화 기록은 한국통신교환기에 단 7일간만 임시 저장된 후 삭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목격자가 등장했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내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뒤였습니다. 데이터는 영구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현수 씨를 재소환해 그날의 통화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매점 점원의 구체적인 증언이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회사 3사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3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3사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7월 22일 오전이요. 저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전화 온 적도 없고 급한 업무도 없었습니다. 김현수 씨의 알리바이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사가 아니라면 그는 20분 동안 누구와 접속해 있었던 걸까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이 불필요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진실의 틈새를 거짓으로 메우려다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경찰 조사에서 이 결정적인 통화 사실을 누락했을까요? 수사팀은 김현수 씨의 주변 인물로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력한 사이였던 입사 동기 박철수 씨를 찾아냈습니다. 박철수 씨는 경찰 조사에서 7월 22일 오전 김현수 씨의 전화를 받았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어딘가 모호했습니다. 현수가 전화를 해서는 아내가 화장실에서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버스는 곧 출발하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목소리가 꽤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친구에게 일단 침착하게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오면 버스에서 내려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상식적인 조언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통화 시간을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글쎄요, 5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맹점이 드러납니다. 친구와의 통화는 5분. 하지만 점원이 목격한 시간은 20분. 나머지 15분의 공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의 압박 질문이 이어지자 박철수 씨는 진술을 슬그머니 수정했습니다. 사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현수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다고 나중에 매점 점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혼자 고민하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수사팀은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을 재규정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5분간 친구와 통화한 뒤 나머지 15분 동안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은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림길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사라진 아내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버스에 올라타 아내를 과거 속에 묻어버릴 것인가? 그가 매점 앞에 서 있었던 20분. 그것은 아내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이 아니라 아내의 운명을 결정짓는 잔인한 계산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남편이 깊숙이 개입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여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물증은 부재했습니다. 통화 내역도, 영상도, 사건을 입증할 물리적 실체도 모두 시간의 저편으로 소실된 후였습니다. 진실은 다시금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팀은 결국 증거 불충분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증거 없는 범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현수 씨는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아내를 찾고 싶다.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그의 주장은 일관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결정적 한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93년 가을, 아내 박정숙 씨의 실종은 자발적 가출로 잠정 종결 처리됩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사망자가 아닌 소재 불명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남편 김현수 씨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그는 아내 실종 6개월 만에 10년 가까이 근속했던 회사를 자진 퇴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서서히 고립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한 직장 동료는 당시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 과장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홀로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 돌아오곤 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술잔만 비우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새삼으로부터 격리해 벌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을 등진 그는 연고도 없는 충남의 한 소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범죄자들의 특이 행동 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죄책감에서 기인한 도피 심리, 혹은 범행 현장 인근을 맴돌며 스스로를 처벌하려는 무의식적 기재. 그들이 사건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씨의 선택 또한 평생을 속죄의 감옥에 가두려는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그곳의 영세한 인쇄소에 취직해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이웃들은 김현수 씨를 그림자 같은 남자로 기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그는 좁은 방 안에 칩거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 친구 관계, 사회적 모임 등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가 5년간 거주했던 원룸 건물의 관리인은 건조한 어조로 증언했습니다. 5년을 살았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월세 봉투만 건네고는 휙 돌아섰으니까요. 다만 가끔 늦은 밤이면 방 안에서 짐승이 앓는 듯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취하하지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류상 그는 여전히 박정숙 씨의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이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7월 22일 그는 어김없이 며칠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쇄소 사장에 따르면 아무리 업무가 과중해도 그날의 휴가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행선지는 사건의 현장, 금강휴게소 인근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김모 씨는 그를 10년 가까이 관찰해온 산증인이었습니다. 매년 7월이면 유령처럼 나타나는 투숙객. 주인은 그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입실할 때도 퇴실할 때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며칠간 두문불출했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인기척이 없어 노크하면 괜찮다는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뚫고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끈질긴 흐느낌. 여관 주인은 덧붙였습니다. 처음 역해는 특이한 손님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같은 날, 같은 밤을 고집하는 걸 보며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루는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쓰레기통에서 찢겨진 사진 조각들을 봤습니다. 한 여성의 얼굴이었는데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기이한 건 다음날 보니 그 조각들이 테이프로 다시 이어 붙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파괴와 복원, 찢고 다시 붙이는 행위의 무한 반복.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의 단로였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가 현장을 찾아와 행하는 끔찍한 죄였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박적 회귀라 칭합니다. 중범죄자 중 일부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범행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당시의 상황을 반추하고 스스로를 형벌에 처합니다. 반면 상실의 고통을 겪은 유가족이 고인의 마지막 온기를 찾아 그 장소를 성지처럼 떠도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김현수 씨의 10년 순례. 그것은 참호였을까요? 아니면 미련이었을까요? 1998년 2월 김현수 씨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충남의 한 지방도에서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의 현장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은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사후 비좁은 원룸에서 몇 가지 유품이 수거되었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1993년 당시 아내의 실종 기사와 경찰 조서 사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된 낡은 메모장.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7월 22일 자로 접힌 짧은 독백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보고 싶어. 돌아와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의 10년 세월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내가 그녀를 내려놓았다. 이 문장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아내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냈다는 심리적 작별일까요? 아니면 휴게소라는 공간에 아내를 물리적으로 유기하고 홀로 떠났다는 범행의 자백일까요? 차량 트렁크에서는 더욱 의미심장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색이 바랜 아내의 증명사진 한 장. 그 뒷면에는 세월에 풍화되어 흐릿해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려서 기다려. 금방 갈게. 이 메모는 아내에게 건넨 마지막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사지에 남겨두고 떠나며 스스로에게 뇌까린 기만적인 변명이었을까요? 김현수 씨의 사망으로 진실을 증언할 유일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들은 지난 10년간 그가 감당해야 했던 지옥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이라는 형벌을 받으며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며 고독한 현기를 채웠던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모릅니다. 사건 발생 10년이 흐른 2003년 여름, 금강 휴게소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면서 세상의 기억에서 완전히 마모되었던 사건의 파편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관리소 직원 정모 씨는 당시 쾌쾌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참고 정리 작업에 매진 중이었습니다. 2003년 6월, 휴게소 운영사가 시설 전면 리모델링을 결정함에 따라 30년 묵은 집기들을 폐기 처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가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녹슨 철제 선반 취하단에서 플라스틱 박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스는 먼지 코팅이 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라벨이 벗겨지고 훼손된 구식 카세트 테이프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곳을 스쳐간 수많은 사연이 이 안에 박제되어 있지 않을까. 그중 비교적 보존 상태가 야무한 테이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으로 쓴 라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1993년 7월 22일 안내 방송 시험용. 정모 씨는 그 날짜에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1993년 7월. 잠시 기억을 더듬던 그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이곳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여성 실종 사건. 당시 그는 입사 전이었지만 지역사회를 강타했던 미스터리라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한 구석에 방치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전원을 연결하자 기계가 위민거리며 작동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10년 전의 안내 방송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잠시 후 금강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15분간 정차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출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미건조한 멘트의 무한 반복. 정 씨는 테이프를 끄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멘트와 멘트 사이 미세한 공백에서 이질적인 소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엔 테이프가 늘어진 잡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람의 육성이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구간 반복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선명했습니다. 한 남자가 지극히 낮고 침울한 톤으로 뇌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려야 했어. 나만큼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 정모 씨는 등줄기에 오한이 스쳤습니다. 고백 같기도, 변명 같기도.
혹은 자기 최면 같기도 한 기묘한 독대. 그는 테이프를 정지시키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증발한 여자의 잔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가 말하는 알아야만 했던 사실은 무엇일까요? 10년의 시공을 넘어 아날로그 테이프 한 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테이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음성 분석팀이 정밀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음질은 열악했으나 성문과 주파수 패턴은 판독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차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40대 추정 남성. 쉰 목소리. 경기도 방언 사용. 며칠 후 최종 감정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 김현수 씨였습니다. 경찰은 1993년 수사 당시 김현수 씨의 진술 녹취록과 회사에 보관된 업무회 음성 파일을 대조했습니다. 음성이 높낮이, 억양, 호흡 습관까지 100%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날 하필이면 공용 안내 방송 테이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남겼을까요? 경찰은 당시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1993년 7월 22일 오전 11시경 아내의 부재를 확인한 김현수 씨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사무소는 휴가철 인파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민원 처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직원에게 방송을 요청한 뒤 잠시 안내 방송실 근처에 홀로 방치되었습니다. 당시 방송실은 보안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방송용 카세트 플레이어와 마이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가 그 찰나의 순간 충동적으로 방송실에 침입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극도의 죄책감과 혼란 상태에서 누군가는 내 진심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적 충동. 범죄 심리학 용어로 즉각적 고백 욕구입니다. 범행 직후 심리적 통제 불능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범행 흔적을 남기거나 자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그 짧은 틈을 타 돌아가던 테이프에 자신의 독백을 녹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지연된 고백 욕구의 변형으로 해석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서사를 누군가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이중적 심리. 그들은 일기장, 편지, 혹은 이처럼 엉뚱한 매체에 자신의 죄를 암호처럼 새겨놓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굴해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달라는 무언의 구조 요청인 셈입니다. 그것은 고백이자 변명이자 용서를 구하는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그 무게를 평생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에 질려 아무도 듣지 않을 테이프에 대고 고해성사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내려야 했어. 나만큼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 이 문장의 행간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녀가 내려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평범한 가장을 아내의 유기범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강조한 알아야만 했던 사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테이프 속 음성이 김현수 씨로 확정되면서 경찰은 사건의 프레임을 완전히 다시 짰습니다. 비록 그는 5년 전 사망했으나 그가 남긴 유류품들은 10년 전의 진실을 옮겨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1998년 사망 당시 확보된 유품들을 재검토했습니다. 트렁크 깊숙한 곳에 빛바랜 증명사진, 뒷면의 메모 정수가 내려서 기다려. 금방 갈게.
그리고 메모장의 마지막 구절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내가 그녀를 내려놓았다. 이 파편들을 테이프 속 육성과 결합하자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가 도출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3년 7월 22일 휴게소에 도착한 김현수 씨는 매점에서 캔커피를 산 뒤 20분간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미지수이나 동료 박철수 씨와 매점 점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상황은 명확해집니다. 화장실에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5분간 조언을 구했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려라. 안 오면 직원에게 알려라. 하지만 통화를 종료한 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5분 동안 그는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5분. 그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매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그 침묵의 시간을 잔인한 계산의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고 버스 엔진 소리는 출발을 재촉합니다. 그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려서 아내를 찾아 헤맬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버스에 올라타 아내를 지울 것인가? 만약 그에게 아내를 향한 최소한의 연민이 남아 있었다면 응당 버스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계획된 유기로 해석합니다. 아내의 이별 진부를 그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인들의 증언처럼 아내는 오래전부터 탈출을 꿈꿔왔습니다. 어쩌면 그날 아침 버스 안의 냉기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침묵으로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그의 뒤틀린 심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내가 15년을 먹여 살린 아내가 감히 나를 떠나려 한다고. 그는 아내의 독립선언을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고 싶다면 떠나보라. 단,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세상에 부딪혀보라. 그는 아내를 훈육하듯 버린 것입니다. 아내 박정숙 씨가 챙긴 것은 핸드백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15만 원과 신분증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 빈약한 소지품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확신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여성이 단돈 15만 원과 주민등록증 하나로 연고 없는 곳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내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고 처절하게 후회하며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굴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휴게소 공중전화 부스에서 오열하던 여성. 그녀는 아마도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를 구원의 끈을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옛 친구, 혹은 친정 식구들. 그러나 수학이 넘어 그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혹은 도움을 청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그 순간 자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에 잠식된 그녀는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은 세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극단적 선택을 지목합니다. 돌아갈 집도, 당장 잘 곳도, 버틸 돈도 없는 현실. 무엇보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치명적인 배신감. 1990년대의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치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금강이 얕은 수심을 고려하면 추신설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조력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새 삶을 시작했을 가능성,
혹은 우발적인 범죄나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입증할 물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날 금강 휴게소에서 남편 김윤수 씨는 아내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것. 그리고 남은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는 것. 그가 매년 7월 22일마다 사건 현장을 대회했던 이유. 10년간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은둔했던 이유.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을 안내 방송 테이프에 기괴한 독백을 남긴 이유. 이 모든 파편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는 법적인 살인범이 아닐지 모릅니다. 칼을 들지도 목을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수단을 박탈했습니다. 여행 가방도, 여비도, 돌아갈 거처도 남겨주지 않고 아내를 허허벌판에 고립시켰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살인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한 유기였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증발했고 유일한 용의자인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법의 심판대는 그들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테이프의 육성, 메모장의 참회로, 그리고 10년의 기이한 속죄의식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내려야 했어. 나만큼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아내가 원인 제공을 했기에 자신은 내려놓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자기 변호의 이면에는 죽는 순간까지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죄의식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매일 그날의 15분을 복귀하며 스스로를 형벌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남겨진 단서들로 재구성한 진실에 가장 근접한 추론입니다. 물론 완벽한 진실은 사라진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 부산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은 것은 아내 박정숙 씨가 아니라 남편 김윤수 씨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끝났음을 혹은 3대가 떠나려 함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열한 방식의 복수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되기를 거부한 여자를 세상의 끝에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아마 남은 평생 아내가 겪었을 그날의 공포와 막막함을 상상하며 지옥을 살았을 겁니다. 매년 7월 22일 낡은 여관방에서 흘린 눈물은 그 지옥의 증거였을 테니까요. 이 비극적인 서사는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관계의 유효기간이 다했을 때 우리는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내줄 수 있는가? 집착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쓸 때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파괴적인 선택은 결국 가해자의 영혼마저 어떻게 갉아먹는가? 김윤수 씨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삶을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을 겁니다.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징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떠나는 사람의 발목을 비틀어 주저앉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 3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월은 비극을 풍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화려한 휴가 인파 속에서 돌아갈 곳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한 여성을, 그리고 그녀를 절벽 끝으로 민 사람은 한때 그녀에게 영혼을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박정숙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낯선 이름으로 어딘가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금강의 검푸른 물결 속에 영원히 잠들었을까요? 대답 없는 질문만이 허공을 맴돕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녀의 이름 석자, 그리고 이 기막힌 이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망각에 저항하는 기억이야말로 사라진 이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소한의 존엄이기 때문입니다.